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8일 만으로 정식 개원식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중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화재 참사 사흘 만에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의 업무는 유지되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 고시텔에서 불이 나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공장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영정 사진도 없이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제조업체 아리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최민성 기자입니다.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에 흰 국화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애도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영정사진은커녕 이름 적힌 위패도 없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일단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분향소를 찾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DNA 대조로 한국인 1명, 중국인 9명, 라오스인 1명 등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참사 희생자 23명 가운데 14명이 유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인 아리셀과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등 3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 관련 문건과 인력 수급 계약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아리셀이 지난 2019년 허용량의 20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름의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점 등 과거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관계자 3명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소방당국은 전국의 전지제조 업체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편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요. 정부는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 불법 파견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왔다.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피해자들 앞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불타버린 공장 2층에는 인력 파견 업체 메이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엄밀히는 하청업체 메이셀 소속으로 원청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내 하도급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합법 체류자인 만큼 사내 하도급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가입니다. 파견법상 업무 지시를 원청 아리셀이 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하청업체 메이셀은 업무 지시를 아리셀이 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업무에 투입됐는가도 문제입니다.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제조업에 근무하려면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이런 특례 고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이셀 대표이사 자택을 찾았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은
저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더 그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18명의 외국인 근로자 시신 앞에서 원청과 하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밤사이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기를 마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대구에선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전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소방관의 부축을 받아 화재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의 한 고시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하는 소리 듣고 나와서 봤더니 창문에서 불이 나와서 위층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119에 신고했고요. 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화재는 이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안이 까맣게 그을려 있는데요. 담당 구청은 이 건물 입주민들을 임시 숙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중국 국적의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방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16분쯤엔 경남 창원 내서읍의 자동차 부품 열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40대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 도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또 그 밖의 친족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6나라씩 3조로 나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말레이시아에서 열립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은 일본, 이란과 1번 포트에 속해 2번부터 6번 포트까지 각각 한 팀씩 만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는데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 쓰레기로 안전을 위해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앞서 오신 북한의 오물풍선에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지자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7년 만에 해병대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맺어진 남북 군사 합의로 그동안 전방 지역에서 사격 훈련이 중단됐었는데 다시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선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우리 전투기가 함께 훈련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열을 갖춘 장갑차들이 나란히 굉음을 내며 자주포를 발사합니다. 준비! 쏴! 다연장 로켓과 스파이크 미사일 모두가 거침없이 하늘을 가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 군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된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포함해 천무, 스파이크 등 무기가 투입돼 290여 발 무기의 실제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 공군은 현존 최강의 공중 전력으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투입해 연합 공중 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 지역 상공에서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는 항공 차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서해 해상 실사격 훈련에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만큼 한반도 긴장 수위가 또 한 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한편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 정부가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은 군사동맹이 아니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도훈 주러 한국 대사를 외무부 청서로 불러서 대립적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도훈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보다는 평화를 달성하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밝혔는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러시아적인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한러 관계 냉각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같은 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말했는데 한국의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속국이 되길 멈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사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북러 조약은 서구식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제3국 겨냥도 아니라며 재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또 분만실 같은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하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속속 집단 행동을 멈추고 있는 의료계의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건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아산병원 휴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한 휴진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휴진을 강행합니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예고했던 대로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종료 기간은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로 잡았다고 비대위는 설명했습니다.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됩니다. 이강영 세브란스 병원장과 송영구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 등은 전면 휴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교수들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진 강행은 최근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 철회나 유예 방침을 결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휴진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고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의정 간 대화 분위기 속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강행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의 아들이자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간판 스타인 허웅 선수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허웅 선수는 전 여자친구가 결별 이후 수억 원을 요구하면서 가족까지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규현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간판 스타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 허웅 씨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허웅 씨와 2018년부터 3년여간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 씨 측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허 씨는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한 A 씨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서 이 아이가 욕설을 들었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아이의 부모가 고소를 한 건데요. 손 감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2명의 코치 가운데 1명은 손흥민 선수의 친형입니다. 지난 3월 9일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중학생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훈련 중에도 감독과 코치가 심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아카데미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 아버지는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불원서 하고 언론 보도 비밀 보장하고 축구협회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금을 1,500에서 2,000 얘기하더라고요. 손흥정 감독은 사과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면서도 고소인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훈련 과정에서 특정 아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억 원은 수용할 수 없는 데다 괴롭힘을 위해서가 아닌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과도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해 감정적으로 5억 원을 얘기한 것일 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 건 아카데미 측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과거 해상 활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고 군산군도에서 귀중한 유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같은 유산이 무려 16,000여 점이나 발굴됐는데요. 그야말로 보물찾기가 한창인 선유도 현장에 김문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30kg에 달하는 잠수 장비를 갖춘 잠수사 둘. 한조가 되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괜찮나요? 잘안 들려요? 이윽고 생태계 조사에 유용하게 쓰일 따개비가 붙은 거대한 사슴뿔을 건져 올립니다. 여과 장치를 통해 계획을 제거해내면 중요한 단서가 될 작은 유산 파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선 등이 띄어진 이 해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마제석검과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중국의 도자기 등 여러 유산이 발굴됐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특히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나와 고대부터 중요한 항로이자 중간 기착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박의 부속품도 나와서 고선박이 아래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잠수사가 청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배가 정박한 곳이라는 고문헌을 입증하듯이 화물로 운반된 사용감이 없는 양질의 도자기들이 물속에서 켜켜이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의 보물들을 품은 고선박이 통째로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청자 다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전라도 가마터에서 청자들을 그때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된 청자들을 이제 개경으로 이송하다가 이제 침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연속 집중조사가 이뤄진 이 해역에서의 올해 발굴은 파고가 낮은 10월까지 이뤄집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과의 갈등 속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세리 씨가 파리 하계올림픽 골프 해설위원으로 출격한다는 소식인데요. 박세리 씨는 어제 열린 발대식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열심히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올림픽 해설위원으로서 명쾌하고 정확한 해설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는데요. 최근 박세리 씨는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죠. 아픔을 딛고 들려준 반가운 소식에 누리꾼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입장문을 통해 두 번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영욱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한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선 바로잡고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마음 상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죄송하단 말과 함께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다쳤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강영우 씨는 강 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보듬 컴퍼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폭로글이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강영우 씨는 아내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요. 보듬 컴퍼니 전 직원 2명은 강영욱 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로켓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하면서 주민들이 혼비백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쓰촨성 남동쪽에 인접한 부이저우성에 노란 연기를 뿜으며 물체가 떨어집니다. SNS에 확산된 영상에는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날 비슷한 시각 중국은 쓰촨성 시창 발사센터에서 관측용 위성을 장거리 로켓을 실어 발사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추락한 물체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1단계 부스터로 추정되는데 이런 부스터는 매우 강한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노란색 연기를 방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 쏙 빼놓고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상한 애를 뽑아놓으면 윤석열 정부는 파탄이 날 것이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2차례 거절했다고 밝히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가고. 어린애가 설치는 게 맞냐?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도 참 가관이라 맹비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은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만 패싱했습니다.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십니다. 홍 시장이 선거에 나와줘 참 고맙다고 지지를 보낸 원 전 장관은 나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반 한동훈 구도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자들은 전체 당원의 40% 정도가 몰려있는 영남권 당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른바 또 대명 분위기 속에 선거판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흥행을 위해서인지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띄우기에 나섰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8월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할 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역시 4선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우리 당은 당원 주권, 대중정당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흥행이 저조할 거란 우려가 우세합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가운데 이 대표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면서 출마를 고민하는 분위기조차 사라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5선 이인영, 3선 전재수 의원 측에선 불쾌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지우려고 들러리를 세우려 한다는 건데 억지 대항마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결심을 해서 나와야지 누가 밀어서 억지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출마 선언문 작성 등 선거 채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후보가 깜짝 등장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절대 우세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지역별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원샷 경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후보들도 모두 친명계 일색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앞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인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용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출마한 인물들입니다. SNS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저 강선우는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체제가 완성된 만큼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자조 섞인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진 의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내 민주주의 퇴색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당이 처한 극한의 대치 상황상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친명계에서조차 우려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당내 절대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차세대 주자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인데 이 전 대표의 선택이 그 기회마저 차단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는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맞대결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이뤄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의 토론 등을 실시하며 실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Will make my day, P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That right now Crooked Joe's gone to a log cabin to study, prepare. No, he didn't. He's sleeping now. 그러면서 선거 유세와 모금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전문가들과 바이든 정책의 문제점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토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고령 논란과 약물 복용 의혹을 부각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자극하며 본색을 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번 첫 TV 토론이 대선 승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면서 판세 변화가 주목됩니다. AP 여론조사에서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에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4%, 트럼프 전 대통령도 68%에 달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진행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보컬은 열창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느 콘서트장이 아니었는데요. 어디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던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비행기 탑승구가 보이는 이곳은 휴가철에 방문하면 설렘 가득한 곳, 공항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히드로 공항인데요. 영국 예술가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공항 측에서 올여름 라이브 음악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어쿠스틱 밴드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 이용객들은 올여름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공연은 공항 최대 승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12일과 24일입니다. 멋진 공연과 함께 여행의 출발이라니 보기만 해도 설렘 가득이네요. 드디어 달의 뒷면 비밀이 풀리는 걸까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 탐사선 창어 6호가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주 탐사선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착륙 장소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창어 6호의 모습인데요. 창어 6호는 지난달 3일 발사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틀간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달 뒷면을 촬영하는 등 표면 탐사에 나선 뒤 귀국한 건데요. 달 뒷면은 중력 조건이 달라 앞면에 비해 착륙이 까다로운데 중국은 최초로 달 뒷면 착륙은 물론 최초의 샘플 채취까지 완수했습니다. 달 뒷면에는 달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 과학자들이 추측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비밀이 풀릴지 주목되네요.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아티스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클 잭슨은 10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3개의 1위 싱글을 발매했죠. 2009년 타계했지만 아직도 팬들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재 시각 6월 25일은 마이클 잭슨의 15주기였습니다. 그의 묘지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팬들이 모여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코스튬은 물론 인형과 사진을 준비했고 그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는 멋진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에선 오물풍선뿐 아니라 최근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인데요. 북한에서 날아온 모기들이 주민들에게 말라리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북한 인공기가 보이는 파주의 한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곤충 포집기의 안을 열어보니 북한 상공에서 넘어온 곤충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얼룩날개 모기가 잡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주 지역에 설치된 고공포집기는 북한에서 유입되는 모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얼룩날개 모기는 북한과 우리나라 접경지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피부면과 나란하게 앉아 피를 빠는 일반 모기와 달리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들고 있고 날아다닐 때 모기 특유의 윙 소리를 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북한에서는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돼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염된 모기가 접경 지역을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군인과 주민들에게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룩날개 모기가 출몰하는 빈도가 증가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부터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11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96명에 달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는데 발열은 이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 주민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초콜릿과 우유, 짜장라면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들이 있죠. 이 변함없는 맛으로 기성세대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선물하는 이 상품들이 젊은 세대를 노린 색다른 변신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한 갈색의 초콜릿 원액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틀에 붓고 10도의 냉각탑을 거치면 우리가 반백년 가까이 즐겨온 초콜릿바가 탄생합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로봇팔이 완성된 초콜릿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1분에만 280개의 초콜릿이 탄생합니다. 내년 2월이면 50주년을 맞는 이 초콜릿은 지금까지 약 66억 값, 약 1조 3천억 원치가 팔렸습니다. 지난 50년 전부터 가나산 카카오를 직접 수입해서 가공하여 가지고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제품들은 변함없는 맛으로 여전히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먹고 왔던 거라 그런 향수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 품질이 변함이 없으니까. 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줍니다. 요리 체험을 즐기는 팝업 스토어를 여는가 하면 한정판 패키지를 모으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새로운 맛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잘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하면 변화된 새로운 감각으로 보여주느냐. 패키지의 변화를 꾀한다든가 광고의 변화를 꾀한다든가 또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그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준다든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장수식품들이 높아진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출생아 수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는 19,000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00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저출산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번 깜짝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 4월 태어난 아기는 모두 19,049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21명, 2.8% 늘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말부터 늘어났고 1년 반 정도 지나 출생아 수가 자연스레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워낙 적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2012년까지 4만 명대였던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8,528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5% 급감했습니다. 깜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 감소세가 여전했던 탓에 누적 출생아 수는 79,523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이번 달 인구는 9,610명이 줄어 인구 자연 감소도 4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에서의 결혼식을 허용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5곳을 비롯해 총 48개 공간이 개방되고 2027년까지 총 200개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예비 부부들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인 금액이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반은행의 이자 순이익은 34조 2천억 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4%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금리로 채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최근 탈서울 행렬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인구의 순유출은 지난해보다 23.9% 늘었고 반면 경기도의 인구 순유입은 7.7%, 인천은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높아진 서울 집값에 사람들이 서울을 떠났는데 GTX 같은 교통 발달이 탈서울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오늘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8년 만에 선수단 규모도 가장 작고 또 메달 전망도 어둡다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 프리주가 그려진 경기장 옆에서 역도 간판 박혜정이 힘차게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은 성인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강력한 스매시를 연달아 받아내며 구슬땀을 쏟아냅니다. 선수들은 가상의 파리 경기장에서 실전 같은 훈련으로 금메달을 향한 꿈을 키웁니다.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제 몸 상태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이 더 높게 달도록 과학이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만큼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게 이렇게 쿨링 재킷과 함께 시트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첨단 수중 치료 장비로 부상도 관리하고 영상 정밀 분석으로 개인별 맞춤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맘에 쏙 든 훈련법의 장비들 덕분에 기량도 쑥쑥 늘었습니다. 어떻게 수영하고 어떻게 팔을 돌리는지 또는 어떤 초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출전 선수도 140여 명으로 48년 만에 최소 규모의 체육회의 전망도 금메달 5개에 종합 15위로 밝지 않지만 선수들은 파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날을 기다리며 땀방울을 흘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반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8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남해안에,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제주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고요. 제주는 오전부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5도, 대구는 19.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은 25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장마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